어차피 이거 뭐 이우진과의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우진이 고용한 사람의 부하들인데 얘들하고 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씬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결국은 그것은 고독과 피로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걸 다 한 번에 찍을 수 있겠는가라는 논의가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뭐 프로듀서나 촬영 감독도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한 테이크로 지금 멋있긴 하겠는데 근데 민식이 형이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 하겠다고 하실라나 뭐 그 얘기를 누가 가서 전달할 거냐 그런 이제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게 모여서 한쪽에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원래 찍으려고 했던 콘티랑 그거는 안 찍고 막 이 특분팀에서 한 3,500만 원어치 만들어 왔어요. 이 갈비뼈 쪼개진 거, 뭐 잘라진 거, 뭐 이런 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돈도 없는데 지금 저걸 다 버리고. 제가 가서 왜 안 찍냐, 왜 회의만 그렇게 드립다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완테이크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최민식의 고통은 박찬욱의 비탄입니다. 근데 그거 찍고 5kg 빠졌거든요. 그거를 이틀인가 3일인가 3일에 짜투리 좀 찍고 거의 이틀 동안 찍으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그 복도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죠. 망치를 들고. 근데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몸이 피곤했어도 맞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드리고 힘은 힘대로 드리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스케줄에 원래 뭐 와이어도 달고 뭐 좀 화려하게. 근데 그렇게 찍었으면 안 됐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박 감독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완신 아파트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헐떡거려주마. 실제로 올드데이즈 다큐를 보면 뭔가 그 최민식도가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고 이렇게 테이크를 끝내고 와서 옆에서 굉장히 티를 내듯이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굉장히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묵묵하게 바라보시는 감독의 표정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메이킹 보면은 강호가 송강호가 옆에서 구경 왔다가 아유 한 번 더 가요. 뭐야 이 까이까가지고 그래. 이게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제 질문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딱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위대한 영화라도 뭐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 10주년이 되고 20주년이 되고 또 30주년이 될 텐데 올드보이라고 하는 작품이 20주년이 됐을 때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최민식 배우와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 영화의 중심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계속 뭐 연기적으로나 작품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또 인상적으로 느끼는 대목은 뭐 몇 년 전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께서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그 올드보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올드보이에서 이 리도라고 하는 캐릭터가 결국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진실에서 이렇게 뭔가 좀 도외시된 채로 끝난 그 결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후에 뭐 아가씨나 이제 헤어질 결심 같은 작품들로 이어진 어떤 그 여성 캐릭터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지난 그 올드보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약간은 반성적인 시선을 이렇게 담아서 얘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결국 그런 그 태도나 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품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었는데 JSA에서는 그 이영애 씨가 맡은 역할이 원래는 소설 원작에서 남자였고 근데 이렇게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군대 조직에 들어온
여성, 그것도 양쪽 남북과 북에서 다 그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이제 파헤치러 오는, 그것도 이방인 혼혈인 여성이 와서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불친절하고 이렇게 반감에 가득 찬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할 때 이 영화의 주제가 더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은 여성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뭘까요? 그 어떤 설정랄까요? 개념적인 그런 기능적인 면이 좀 강한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영화들에 좋은 여자 배우들이 좋은 역할들을 해줬지만, 특히 올드보이에서는 미도가 진실을 몰라야 이 영화가 성립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이름 붙인 기획을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영화를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자 주인공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친절한 금자씨를 만들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이영애 씨를 JSA에서 그렇게 좀 약간 좀 기능적으로 사용한 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영애 씨를 다시 데려다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희대의 얄미운 악당을 해주셨죠. 나한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 나는 혀도 잘라놓고 금자씨에서는 개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저 이영애 씨가 저를 개로 만드는 그 올드보이 오마주예요. 올드보이에서 개 연기를 한 건 본인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대. 딱 세 커트 나온다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저는 이제 올드보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영화가 너무 저는 웃기거든요.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유머가 되게 잘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정말 그 뭐랄까 긴장감 넘치고 긴박한 순간에도 터지는 유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박철웅한테 약간은 포박당해 있는, 그러니까 상체를 노출한 채로 있는 미도가 살려주세요 아저씨라고 할 때 내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되게 의도하고 이제 들어간 장면이기도 해서 그런 장면들도 되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마음속의 목소리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편집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추가한 것도 있고, 애초에 각본에 있던 것도 있고, 이제 보통 그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대사화해서 그 배우가 읊는 것, 그런 것이 항상 좀 정보 전달, 또 뭐 그 플롯을 설명하는, 뭐 잘 못 알아들을까봐 관객이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조롭고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죠. 그 관객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보이스오버를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재밌게 해볼까 하는 고민을 처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 해도 되는 그 드라마 전개를 하거나 뭐 작품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쓰려고 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들을 자꾸 넣어서 그 대사, 보이스오버 대사에도 감정을 넣고 거기도 연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워낙 목소리가 좋잖아요. 이 목소리 좋다는 게 그냥 뭐 저음에 뭐 목욕탕처럼 울리는 뭐 그런 연극의
그런 좋은 목소리 말고 정말 감정이 실린 목소리를 가졌고 그런 걸 잘하는 배우라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럼 이게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이제 골라봤는데요. 김지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최민식 배우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의 질문 외에도 좀 확장되는 내용이 있어서 드리면 그 대수가 이제 대수는 이제 미도가 그 비밀을 알게 되길 원하지 않는데 이때 대수가 느낀 그 기본적인 감정이 아버지로서의 그 우려였을지 아니면 연인으로서의 우려였을지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마지막 장면하고도 연결이 되죠. 특히 영화 속에서 오대수가 되게 웃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순간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런 장면들 같으면 분명히 뭐 배우도 그렇고 감독님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서 나온 그런 표정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어떤 내 경험에서 끄집어내서 뭔가 응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종종 있긴 하죠. 근데 이 상황 자체는 도저히 제 이 용량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자살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오대수는 어떻게든지 계속 살아가는데 그 오대수가 이 모든 사실을 이우진의 복수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미도에 대한 생각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엄청난 감정의 파동이 있지 않을까.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마 지우고도 싶기도 하고. 이게 또 어떤 이성으로서 또 어떤 그런 감정도 분명히 느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올드보이 이후에 한 10년 후, 끔찍하다. 그러니까 저는 저 역시도 굉장히 그때 우리 감독님 디렉션이 이게 웃는 듯 우는 듯 지워진 듯 안 지워진 듯 참이 얄미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대수의 그 복잡하면서 그 절망과 그 참 인간으로서 갖기 힘든 경험하기 힘든 아주 그 어떤 천형의 하늘이 내린 형벌 어떤 그 고통을 이제 끌어안고 그 마지막에 그 산맥을 이렇게 둘이 뒷모습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앞으로 그 두 부녀의 앞으로의 인생에 그 산맥에 휘몰아치는 그 황량한 그 겨울바람 그걸 마치 암시라도 하듯이 그거는 그 불투명은 과연 명쾌한 어떤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그 부분에 저처럼 똑같이 가슴 답답함 그리고 그 아주 그 불쾌함 듯한 그 아주 그 이유모를 찝찝함 아마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그 열린 결말이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제가 그런 식의 결말을 선호하진 않아요. 평소에 늘 그렇진 않은데 이 작품은 그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것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놓는다기보다는 관객의 선택을 바라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대수가 기억을 지우기를 바라는 관객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는 관객도 있을 것이고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아왔는지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견해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각자가 선택하는 결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편집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 테지만 배우가 웃고 있을 때, 활짝 웃고 있을 때 딱 프리즈를 걸어 놓으면, 멈춰 놓으면 화면을, 그게 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울고 있는 장면을 멈춰 놓으면 활짝 웃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한 프레임만 딱 보면은 우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찾아낸 건데, 이게 웃는데 분명히 이를 보이면서 활짝 웃는데, 그것이 오래 안 변하고 계속 얼굴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게 좀 이제 불분명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쥐가 나서 그렇죠. 저기 오대수가 이제 무릎 꿇고 막 그랬을 때 우진이 막 수건을 이게 물고 있을 때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봤을 때는 또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킹 수장한도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사실 이 올드보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복수는 아니고 올드보이 친자를 다시 이렇게 복수 3부작의 한 가운데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 대사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강하다 약하다를 떠나서 이 영화에서 복수심이 어떤 나의 어떤 성격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사를 좀 어떻게 의도했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큰 이득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오대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15년 감금되었던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이 시간에 더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롭겠죠. 근데 그 미도는 이제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하는 건데 오대수로서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다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객석의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손 들어오시면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만 짧게 본인의 감상을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만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손을 많이 안 하시죠? 예. 먼저 이렇게 훌륭한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처음 우진이랑 대수가 만나는 장면에서 대수가 먼저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막 껐다 켰다 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처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수가 우진이 던진 리모컨을 받아서 작동을 시키는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런 장면이 우진이 대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내가 짜여진 틀 안에서 네가 움직이고 너는 전혀 어떤 발광을 해도 너가 이루고 싶은 건 전혀 이루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연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 혹시 비슷한 다른 연출이 있으면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진은 그런 캐릭터이고 마치 영화의 감독,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고 막 이런 사람 같은 그런 존재죠. 이 거대한 15년에 걸친 거대한 대하 드라마를 쓰고 연출하는 감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디테일까지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미도와의 관계를 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면을 건 거서부터가 굉장히 그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오대수에게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도 그렇고 그런 스위치 또 그때 음악도 그 폐허가처럼 되는 아파트에서도 리모컨으로 음악을 틀고 그래서 자기 주제 음악, 테마 음악처럼 정말 영화 감독 같은 사람이죠. 테마 음악도 다 배경 음악으로 깔아놓고 또 뭐 손수건, 우산 뭐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통제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예.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또 끝에 흰색 옷 입으신 제일 뒤에서 네 번째로. 네. 여기서 소리가 나요. 작품을 함께한 류성희 미술감독님과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유진의 펜트하우스 수로 아이디어에 감독님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성희 씨는 그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류승환 감독 작품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현장에 제가 놀러 가서 만난 인사도 나눴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트를 보고 이제 감탄하기도 했고 지금은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 사람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프로덕션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직업이 없었어요, 아예. 그 세트 디자인을 누가 했냐면 세트를 시공하는 업체 사장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트에 국한된 일이고 그 디자이너가 아니고 근데 미술감독 실제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일은 세트뿐만 아니라 영화 전반에 그 배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빼고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거기에 관여해서 큰 전체 그림을 만들고 룩을 설정하는 일을 망라하는 그런 큰 일인데 그런 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 같이 이제 올드보이를 하기로 한 다음에 살인의 추억을 또 찍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도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형사들 강력반 그 사무실 거기 가서 보면서 구석구석 그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고 심지어 신문철이 있는데 그 신문도 정말 그 시대 신문을 다 복사해서 넣고 그런 디테일이 영화에 보일 일은 없지만 배우들이 연기할 때 그런 소품이나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진짜처럼 보일 때 배우들의 연기도 훨씬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면까지 배려하는 것을 보고 계속 놀랐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이제 모든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거 빼고는. 그리고 수로는 사실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은 수로가 아니라 한 줄짜리 수영장이었는데 유리창에 바로 붙어 있는 한쪽 수영장의 한쪽 면은 유리창인 거죠. 그래서 그 유지태 씨의 그렇게 길고 하얀 몸이 그 고층 건물 바깥에서 먼 야경으로 찍었을 때 무슨 큰 물고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찍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좀 못했고 그 유성희 미술 감독이 그거를 돈 때문에 못하니까 대신 이런 걸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제안한 게 그 수로였습니다. 그 수로 현장에 그 당시에 취재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갔었는데 엄청 많이 수로 빠졌던 엄청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는 여기 그 채팅방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보통 뭐 10주년, 20주년 이렇게 상영을 할 때마다 확장판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이제 여쭤보신 것이 이게 좀
그 당시 좀 편집이 됐거나 그래서 조금 혹시라도 뭔가 확장판, 디렉터스 컷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좀 추가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지 기억나시는지 여쭤. 아직도 여기 다 써먹은 것 같아. 그 지금이 지금이 풀인데 물론 그 도입부 파출소 장면에서 좀 더 많은 추태가 있었죠. 그걸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저 제 옆에 이렇게 뭐 왜 여자한테 치군대세요?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촬영 감독 목소리예요. 그리고 파출소 바로 옆에, 순경이. 예, 바로 옆에 그 이렇게 저랑 이제 실갱이 하는 친구가 프로듀서. 진짜 서로 때리고. 그거 다 잘렸어요. 네, 그럼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그 객석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너바나 티셔츠. 아하. 저는 궁금한 게 오대수가 연희 생일 선물로 이제 천사 날개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필귀정 노트처럼 오대수가 금기를 저지르게 되고 누군가의 죽음에 가담을 하게 됐지만 뭔가 구원이라는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천사 날개를 이제 소품으로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해요. 건 확실하고. 저하고 잘 어울리는 소품입니다. 그걸 아마 선정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가장 안 어울리는 소품을 해야 재밌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형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웃기고 재밌고 더 정답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에 미도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것들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날개짓 하는 동작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원래 좀 집에 가 두고 왔어요. 아유 그게 사실은 그거 미도 먼저 찍은 거 아시죠? 또 그런 거. 미도 먼저 찍고 거기에 맞춰서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정 배우가 이렇게 나래 그 아버지. 이렇게 제가 그런 디렉션을 주지 않았는데 그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이뻤어. 그래서 이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저도 사랑스럽죠. 네,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한 시간으로는 정말 이 영화의 어떤 10분의 1도 들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채팅방이랑 그리고 이렇게 객석에 질문 너무 많은데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아무튼 그래도 끝으로 두 분의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표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정성과 너무 정말 뭉클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화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 20년의 소회를 어떻게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디 이렇게 토대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어디 근처 술집에라도 가서 네,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만감이 교차하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이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건 행복함이에요. 네,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뭐 투자가 힘들었다, 뭐 영화 한 편